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현재는 혼자 살고 있어요. 6년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한 뒤로 말이죠. 그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다 한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제 그 지난 세월에 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특히 지난 6년간의 결혼 생활 말이죠. 정말이지 파란만장 그 자체였거든요. 어디서 제 결혼 생활 이야기를 하면 정말 다들 놀라고는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말이죠. 저도 사실은 가끔은 남 이야기 같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이야기라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해요. 저는 남편과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아버지들끼리 아는 사이였거든요. 어렸을 때 장난으로 나중에 우리 딸이랑 우리 아들 결혼시키자.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곤 하셨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거죠. 아버지는 그 일을 두고두고 저에게 미안해 하시지만 말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만큼 집안의 환경이나 처지 같은 게 당시에는 비슷비슷했습니다. 나중에 저희 집이 조금 힘들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에게 빚을 지고 먹고 살기 힘들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 저희 집을 부담으로 여길 일도 없었고요. 시아버지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종종 자기 아들이 아까워하는 듯한 말을 하기는 했지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 말입니다. 그때에 결혼을 조금만 미뤘으면 더 좋았을걸.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이 가세가 기울었으니 그 일이 있은 다음이라면 결혼을 시키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노골적으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시아버지가 이럴 정도인데 시어머니는 말 다 했죠 뭐. 남편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쁜 행동을 한 거 그 자체만으로도 나쁜 사람이라 할 만하기는 하지만 말이죠. 그런대로 좋은 사람 같았고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고 그렇게 결혼하게 된 거였습니다. 엄청나게 불꽃 튀는 사랑,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 서로 좋아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죽이 잘 맞았기 때문에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혼 때와 결혼 초반에는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너는 집에서 제대로 배워온 게 없니? 저희 집이 가세가 기울고 사정이 정과 같지 않아지자마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이지 180도 바뀌셨거든요. 그 사이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고 제 편을 들어준 게 남편이기도 했고요. 아니, 언제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할 필요 없으시다고 하시더니 어머니, 한 입으로 두 말 하시기 있어요? 아니, 너무 못하니 하는 말이 아니니? 못하면 가르치면 되죠. 그게 어른이 자식한테 해야 하는 일 아니겠어요? 어머니 말투만 들으면 무서워서 뭘 하겠어요. 어머,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 가족으로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끼리 좋게 좋게 지내면 좋잖아요. 어머니,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 마음도 넓으신 분이 왜 이러실까 모르겠네. 아들 실망하게. 그렇게 넉살 좋게 허허 웃으며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오로지 남편의 힘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을 인간적으로 참 많이 좋아하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이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러면 옆에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더더욱 의지하게 되기 마련이잖아요. 당시에 저에게 남편이 딱 그랬습니다. 시댁에서 받은 노골적인 그 구박을 막아줬던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남편을 참 많이 믿고 의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변하더군요. 우리 다음 주에 산부인과 같이 가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그게 벌써 다음 주야? 근데 그거 꼭 가야 해? 병원에서 당신도 데리고 오라고 했단 말이야. 부부가 같이 검사받아야 한다고.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듯한 표정을 짓더군요. 저희 부부가 당시에 6년이 다 되어가는 결혼 기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되돌아보니 저만 힘들어했던 거였지만요. 그 정도로 아이가 안 생기면 원래 병원 애들 다들 가보잖아요. 당연히 저도 가봤고요. 시댁에서 그 문제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주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편과 와보라고 하고는 일정을 잡아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영 시큰둥했고요. 아이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던 사람이 아니었나? 그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친구 누구가 첫째를 낳았는데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예쁘더라. 우리도 첫째는 딸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노래를 매일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자식을 기다리던 사람이 병원에 가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 같은 부분에서 처음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주위에서 듣기로는 임신이 안 되는 문제로 남자에게 산부인과에 함께 가자고 하면 은근히 기분 나빠하거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까봐 그러나 하고 욱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점점 시댁에서 제 편을 들어주는 것도 없어졌어요. 너는 이거 간을 아직도 하나 못 맞추니? 우리 집은 조금 싱겁게 먹는다고 몇 번을 이야기하잖아. 죄송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남편이 나서서 한마디 해주고는 했거든요. 물을 더 넣으면 되지, 짠 게 맛있기는 해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한번 쓱 보고는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얼굴로 말이죠. 아니, 너는 시집을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부모 식성 하나 파악을 못하는 거야. 이 정도면 이건 성의와 마음의 문제가 아니니? 너 내 말도 안 듣지?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험한 말씀을 하실 때도 저는 오로지 남편의 그 눈빛만을 떠올렸습니다. 저를 보고 귀찮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무신경하게 지나치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저에게는 꽤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정말 확실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변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렇게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 그동안 왜 몰랐나 싶은 부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 이번에는 처가댁 못 가. 왜? 급한 일정이 생겼어. 급한 일정? 이미 몇 개월 전에 다 나온 이야기인데 이제 와서 급한 일정이 생길 게 뭐야? 그리고 이 약속이 먼저인 건데. 그렇다면 좀 그런 줄 알아. 바쁜 일이 있나 보다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통보해놓고 되려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그 정도도 이해를 못 해주니까 그렇지. 원래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도 아니었고 즉흥적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일을 욕심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근 같은 것도 자주 없었고 원래 술이 체질적으로 받지 않은 사람이라 술도 잘 마시지 않았고요. 그런데 즉흥적으로 없던 약속이 생기고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분 건지 승진해야겠다며 밤늦게까지 회사 일을 사서하고 술 약속도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휴대폰을 감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지경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의심을 했습니다. 남편이 뭔가 나에게 숨기는 게 있다. 그리고 그건 좋지 않은 일임이 분명하다 하는 의심 말이죠. 그리고 그 의심이 어떤 확신이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희연아. 남편이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저를 다른 여자의 이름으로 부른 겁니다. 왜 그런 기분 아시나요? 누군가가 머리 위에서 얼음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그때 제 기분이 딱 그랬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닐 거라고 부정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어느새 확신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왜 아무리 부정해도 알 수 있잖아요. 정말로 뭔지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 때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상간녀와의 대화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들켜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건지 아니면 저에게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삭제도 안 시키고 다 있더라고요. 오빠랑 내가 조금 더 일찍 만났어야 해. 그러니까 나도 너 같은 운명의 상대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그러게, 왜 사랑하지도 않은 여자랑 결혼했어?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 지금은 후회뿐이지만. 왜
그런 말 아시나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주 꼴값을 하고 있더군요. 그 둘은 아주 그냥 멜로 영화를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봤자 불륜이면서 아주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어요. 그래봐야 남들이 보면 나는 불륜녀일 뿐인데. 내가 너 불륜녀 소리 안 듣게 해줄게. 정말? 이혼할 거야? 나는 너랑 살고 싶어. 남편은 이혼까지 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래도 6년을 가족으로, 남편으로 의지하면서 함께 한 집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간 정이라는 것도 생겼고요. 그런 사람이 뒤에서는 저와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큰 충격으로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상간녀와 둘이 쿵짝거리면서 말이죠. 일단은 그 대화 내용을 모조리 다 제 휴대폰으로 보냈습니다. 그 와중에도 그건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했어요. 바람의 증거는 거기까지라 하더라도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 정도면 오빠네 부모님도 나를 더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을까? 남편과의 대화 내용 중에 상간녀가 그렇게 말한 게 거슬리고 궁금했습니다. 대체 뭐 하는 여자인지 어느 집안 여자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집안의 여자더군요. 그런 여자가 남편을 대체 왜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불륜을 왜 하는 거지? 싶어진 만큼 말이죠. 그 상간녀는 알만한 사람들은 알만한 중견기업의 딸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재벌 수준의 여자였던 거예요. 일반인인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여자 말이죠. 남편분이 다친 그 여자분을 도와줬다가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고 불륜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자신의 집안에다가는 말을 못한 모양이고요. 뭐 당연하겠죠. 그런 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자란 아가씨가 어떻게 유부남과 만나는 중이라고 이 집안에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상대를 알고 나니 전이가 완전히 상실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저도 어찌할 도리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보다 예쁘고 어리고 집안도 그 정도로 빵빵한 여자한테 저는 뭐 하나 될 게 없잖아요. 복수를 하겠다, 그 두 연놈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다, 뭐 그 정도의 감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증거들을 일단 차곡차곡 모았어요. 이혼할 때는 하더라도 한 푼이라도 더 받고 하나라도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게 나으니 말입니다. 물론 전이를 상실했다고 해서 순순히 물러나겠다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응당 그게 맞는 죄값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뭘 하기도 전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가, 대의를 위해서 이혼을 좀 해다오. 그리고는 대의를 위해서 이혼해달라고 하더군요. 아니, 무슨 대의를 위해서 이혼해달라는 건지 기가 막혀서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부잣집 사이 만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대의식이나 된다고 말이죠. 대의요? 무슨 대의요? 상간녀 집이 잘 산다니까 홀랑 거기로 장가 보내고 싶으세요? 부잣집 사이 자리가 그렇게 탐이 나세요? 너도 알고 있었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버티고 앉아있는 게 얼마나 뻔뻔한 일인지 잘 알겠구나. 아니 세상에, 불륜을 한 놈은 따로 있는데 저보고 뻔뻔하다니요. 정말 기가 막혀서 다른 말은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아무리 돈에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도 그렇지 그게 며느리한테 와서 할 말이냐고요. 제가 바람이 난 것도 아닌데 왜 제가 그런 말을 듣고 앉아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집안의 사이가 된다는데 그 앞길을 막는 거니 뻔뻔한 거지. 당신은 그만해. 괜히 애 화 돋두지 말고. 시아버지가 오히려 시어머니를 말리더군요. 제 생각에는 제가 화가 나서 눈이 뒤집혀 뭔 짓을 할지 모르니 그걸 대비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나오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이죠. 만약에 제가 난리를 치면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나가리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네가 해달라는 건 다 해주마. 그리고 뭐든 다 들어주마. 그러니 조용히 이혼만 해다오. 부탁이다. 제발.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두 분이 오셔서 이러시는 건데요?
제일 의문인 점이 그거였습니다. 남편은 어디로 쏙 숨고 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찾아와서는 저에게 이혼해달라고 비는 건지 말이죠. 차마 네 얼굴을 못 보겠다고 하더구나. 별 병신 같은 소리를 다 하고 있네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렇게 양심적이었으면 아예 바람을 피우지를 말지. 이제 와서 그냥 번거롭고 하기 싫은 일이니 엄마와 아빠한테 떠넘기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곧 있으면 40이나 되는 인간이 말입니다. 원래도 남편과 시댁에 대한 애정이 없기는 했습니다만 그때 완전히 정이라는 정은 다 떨어졌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이 집안의 한 식구로 있고 싶은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혼해주면 뭘 주실 건데요? 이제야 본색이 나오네. 그러면 제가 바보 등시 천치도 아니고 이혼하라고 하면 그냥 네 하고 이혼을 할 줄 아셨어요? 본색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어디서 피해자한테 가해자가 본색 타령을 하세요? 진짜 제가 한번 날뛰어봐요? 제 그 말에 시어머니는 욱한 것 같았지만 시아버지가 말려서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날뛰어서 여기저기 난리를 치고 다니면 자신들이 그토록 소원하고 소망하는 그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겠죠. 우리도 양심이 있지. 그냥 이혼해달라고는 안 한다. 시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저에게 뭔가를 건넸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을 시어머니가 영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바라봤고요. 아마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든 주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10억이다. 이 정도면 아마 네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못 만져볼 만한 금액일 거야. 너희 친정에도 도움이 많이 될 거고. 확실히 큰 금액이기는 했습니다. 아마 시댁에서 지금 저에게 줄 수 있는 최대치의 돈이기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탐탁치 않아 했던 것 같고요. 뭐 부자 며느리를 보게 된다면 다 해결 가능하고도 남음이 있겠지만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기는 하잖아요. 왜? 모자라니? 가만히 시아버지가 내미신 걸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보다가 시아버지가 건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는 아까우세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 엄청난 집안의 며느리 보게 되시면 다 보상받으실 수 있잖아요. 10억 정도야. 그 집안에서는 돈도 아닐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그간 봐온 얼굴 중에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군요. 아마 심장이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그 기업의 사위가 되는 건가 싶고 말이죠.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뭐 이혼하기로 하고 정리를 다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남편에게 연락해서 그 상간녀와 함께 나오라고 했어요. 할 말이 있다고 말이죠. 다 정리된 거 아니었어? 왜 보자고 한 건데? 비겁하게 그 나이 처먹고 부모 뒤에 숨어서 이혼 통보해놓고 끝까지 얼굴도 안 보고 마무리하려고 했니? 너 몇 살이야? 제 그 말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군요. 지도 부끄럽고 쪽팔리기는 한 건지 말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준비해온 말들을 꺼냈어요. 우리가 살았던 그 집 내 명의로 해줘. 그래, 가져가. 내가 잘못한 거니까. 순순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뭐 하긴 그 대단한 집안의 사위가 된다는데 그 정도 집이 대수겠어요. 당장 저와 이혼을 하는 게 더 급했지 말입니다. 부모님은 알아요? 제가 궁금한 걸 물었어요. 뭐 저랑 이혼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안의 어르신들이 허락해야 그 상간녀와도 결혼을 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그걸 물었고 그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해서 알고 계세요. 이혼만 하고 오면 아무런 문제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 도덕관념을 가진 부모니 이런 자식이 자라는 거지. 뭐 놀랍지는 않네요. 뭐라고요? 왜요? 상간녀라고 꼬박꼬박 불러들이면서 본인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상기시켜드려요? 예의 있게 구니까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잘 모르나 보네. 상간녀라는 그 말이 꽤나 충격적이었던 건지 그 여자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란 여자 같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모르고 남자를 모르니 제 남편 같은 새끼한테 홀라당 넘어간 거겠지만요. 후회 안 할 자신 있어요? 남한테 이렇게 상처 줘놓고. 제가 그렇게 물었고 그 상간녀는 단호한 얼굴과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누구보다 행복해질 자신 있어요. 라고 말이죠. 저는 그 결심이 담긴 눈이 얼마나 갈지 그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꼭 그러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쪽도 저한테 위자료는 주셔야죠. 위자료요? 무슨 위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 제가 그쪽한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이라는 걸 걸 수 있거든요. 그걸 안 거는 대신에 위자료를 달라는 말이었어요. 안 주시면 소송 걸고요. 이혼해 주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당신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미 많이 받았잖아. 그렇게까지 할 건지 말 건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네가 아니라.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5억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받을 생각으로 이야기를 한 건 저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제시했을 때 그냥 그러겠다고 했고요. 서류의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도 사실 하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었어요. 저희 집안 가세가 기운 뒤로는 저희 부모님이 내내 시댁의 눈치만 보셨거든요. 아버지들끼리 앉는 사이라 자주 술을 마시고 만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 가진 게 없다고 내가 모자란다는 그 이유로 시댁에서 내 처진 상황을 부모님께 쉽게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눈치를 보시는 건지 연락도 자주 하지 않으셨고 저는 여전히 남편이 떠난 그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어요. 이른 시일 내에 말을 할 생각이었지만요. 그런데 제가 알기도 전에 엄마가 먼저 알게 되셨습니다.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네가 이혼해? 언제? 그 말은 어디서 들었어? 그러면 그 말이 진짜라는 소리야? 엄마가 해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쳤는데 시어머니가 어떤 젊은 아가씨와 팔짱을 끼고 장을 보고 있더랍니다. 딸이 없는 시어머니라 조카인가 아니면 친구 딸인가 싶었다고요. 그래도 마주쳤는데 모르는 척할 수 없어서 인사를 했더니 시어머니의 안색이 굳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딸내미한테 못 들었어요? 둘이 진작 이혼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동네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맙시다. 여기 이 아이가 제 새 며느리거든요. 우리 아기 기분 나쁠라. 그러면서 엄마를 무슨 벌레 보듯 하고 지나갔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혈압이 올라서 목덜미가 당기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막 한 건 참을 수 있어도 저희 부모님께까지 그랬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두 분은 정말 너무 슬퍼하셨어요. 자신들이 못나서 제가 그런 대접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럼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대접을 하는 그 사람들이 못난 거니까, 그리고 언젠가 다 돌려받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인과응보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실제로는 못된 사람들만 더 잘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제 남편과 시댁은 아주 제대로 역풍을 맞게 되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속이 시원해지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속이 뻥 뚫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결혼이 바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그 포인트에서 조금 눈치를 채기는 했었거든요. 그 상간녀가 있던 이혼만 하면 바로 결혼이다 라는 말과는 달리 그 집안에서는 남편을 정말 반기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사실 그건 당연한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아직 어리고 예쁜 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부잣집에서 금이야 오기야 키운 딸을 나이도 많고 엄청난 능력도 없는 데다가 이혼남이기까지 한 그런 남자에게 주고 싶겠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아마 제 생각으로는 딸아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것 같지 않으니 일단은 좋은 말로 다독여놓고 슬슬 달래거나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사랑이라는 것도 영원하진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감정인데요. 그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니 소위 똥줄 타는 것은 바로 저희 시댁이었습니다. 당장이라도 결혼을 할 것처럼 쩌렁쩌렁 떠들어대던 것도 모자라 그 전에 저에게 무리해서 위자료를 다 준 상태였잖아요. 그들의 입장으로서는 그 결혼은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내가 좀 알아봤는데 네 전남편 집에서 결혼을 서두르자는 식으로 말하니까 그 여자애가 아버지가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천천히 준비하자고 하셔서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했다더라. 그리고 그 양반들은 그 말에 꼼짝도 못하고 어딜 함부로 싫다고 할 수가 있겠니. 눈치라는 눈치는 다 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평생 그렇게 누군가의 눈치를 봐가며 을을 자처하는 삶이 과연 정말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들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댁을 잘 아는 건너 지인에게 다시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자기한테 이야기하려고 있어. 무슨 일 있죠?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야. 다 돌아오거든. 왜요? 무슨 일인데요? 그 집 결혼 파토나게 생겼어, 지금. 그 지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결혼이 아주 느리겠지만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뭐 딸내미가 그 남자랑 결혼 안 하면 죽겠다고 하는데 표면상으로라도 그래야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집 엄마가 작업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무슨 작업이요? 자기 딸한테 자연스럽게 자꾸 다른 남자를 소개해 준 거지. 네? 걔도 웃긴다. 그 와중에 남자를 소개받았다고요? 아니 뭐 정식으로 소개팅이다 선이다 이런 건 아니고 모임 같은 곳에 불러서 자연스럽게 누구 아들이다 하면서 그 집안이 좀 엄청나? 다들 그런 식으로라도 소개받고 싶어서 줄을 섰는데. 그리고 거기서 만난 남자 하나랑 눈이 맞은 것 같다고요. 아니 정말 웃기지 않아요? 그렇게 세계의 사랑인 것처럼 저를 무슨 자신들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 취급을 하며 둘이 멜로 영화를 첫 찍어놓고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단번에 찢어질 사이였다는 게 말이죠. 고작 그 정도의 사랑으로 그 연병을 떤 건가 싶어서 그저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전남편 새끼가 지금 바짓가랑이 붙잡고 난리가 났다던데. 뭐 그놈 입장에서야 그 여자야 아니면 인생 끝나는 수준이라 그런 거겠지. 인생이 끝나다뇨? 아, 자기 몰랐어? 자기 전남편 회사도 때려치웠어. 결혼하고 그 장인 될 사람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거라고. 그 집에서 그만두라고 했대요? 그러면 그 집에서 책임을 져야지. 그만두라고도 안 했는데 그랬대. 실행령 하나는 더럽게 빨라요 하여간.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상황이기는 하더군요. 이제는 남의 일인데 그냥 들으면서 답도 없다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지만 이러나 저러나 한때 한 입을 덮고 살던 남자가 그렇게까지 멍청한 사람이었다는 게 약간 회의감 같은 게 들었달까요. 뭐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정심이 생기거나 한 건 절대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그 결혼이 완전히 파토가 났다는 저에게는 상당히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솔직히 너무 재미있어서 그 소식을 아는 사람들에게 다 연락해서 자세한 정황을 들었어요. 그 여자애가 결혼 못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랬나 봐. 그 여자의 집안에서는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준비하던 걸 다 취소하고 그랬고 뭐 거기는 그 말이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만 있었을 테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그 뒤에 붙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왜 그러냐 하고 설득도 하다가 안 먹히니까 그런 거겠지. 뭐 사실 그런 결혼은 미루지 말고 속전속결로 해야 하는 건데 그 여자애가 아직 어리고 세상 물정은 잘 몰라서 그렇지. 밖에 나가서 그보다 괜찮은 남자가 널렸다는 걸 알게 되면 게임 끝나는 일인 것을. 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마 그래서 남편이나 시댁 어르신들이 결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셨던 거겠죠.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남편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사정을 했다고 하더군요. 빌면서 절대 너와는 헤어질 수 없다고요. 하지만 그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산 아가씨가 그런 남편을 받아줄 리가 없지 않겠어요. 게다가 다른 남자가 이미 눈에 들어왔는데 말입니다. 당연히 거절당했을 테고요. 그 이후로는 차례대로 찾아가서 빌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도 가서 빌었다더라. 그 장면은 조금 아깝긴 하네요. 제가 직접 봤었어야 하는 건데. 울고불고 너 없으면 우리 집안이 끝나니 어쩌느냐 하면서 난리를 쳤대. 그 여자애는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더 정이 떨어진 모양이고. 그랬대요? 정 떨어지니까 그만하라고 그랬다던데. 너무 추하다고 대놓고 그랬대. 그 집 아버지가 뭐 없는 집안 사람들은 이래서 안 된다고. 주제도 모르고 염치도 없고 이렇게 막무가내이기까지 하다고 막말하는 바람에. 바람에요? 네 전 시아버지가 욱해서는 그 집 아버지한테 주먹을 휘두른 모양이야. 그 양반도 참 순간에 그 성질을 못 참는단 말이지. 기업의 회장님이 주먹질을 당했으니 그냥 넘어갈 리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그 집에서는 소송을 걸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겠죠. 먼저 선빵을 날린 것도 시아버지였고 게다가 그 부잣집에서 좀 비싼 변호사를 쓰겠냐고요. 인생 진짜 망한 거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실전이다 하는 말이죠. 기분대로 어디서 보고 들은 대로 인생을 살다가는 크게 데일 수가 있으니 잘 생각하고 살라는 이야기를 저렇게도 한다고 하더군요. 게임이 아니라 실전이니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딱 제 전 시아버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아마 시아버지가 거기서 그렇게 욱하지 않고 끝까지 빌다가 그러면 피해 보상이라도 해주라 했으면 그 집안에서는 아마 원하는 만큼의 돈을 줬을 거예요. 그러면 시댁은 저에게 줬던 돈이나 기타 다른 피해를 입은 것들은 다 변제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이 받았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순간에 그 욱함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모든 걸 다 날려버린 셈이 되었어요. 오히려 그 집안에서 보상금을 달라고 소송을 걸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폭행을 먼저 휘두른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잖아요. 어디 가서 억울하다는 소리도 못하게 된 겁니다. 초상집이나 다름없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지인들이 연락을 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다고 말이죠. 저러다 큰일이 나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내가 알기로는 결혼식의 비용을 제법 쓴 걸로 알고 있거든. 그 집 엄청 부자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무슨 비용을 써요? 그 집에서 그 정도도 못 해오는 사위는 좀 그렇다는 식으로 말을 했나 보더라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준비했대 글쎄. 아마 저한테 10억을 주고 나서 있는 돈이 많지는 않을 터였습니다. 시댁의 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저도 대충 아는 게 있었거든요. 게다가 살던 집도 제가 가지고 왔으니 뭐 하나 제대로 남은 게 없기는 했을 겁니다. 참,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런 멍청한 선택을 했나 싶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바보 같은 구석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저기 빌린 돈도 꽤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혼이 깨졌다는 말에 관심 아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결혼시키고 준다던 그 돈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어진 거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주제에 안 맞게 무리를 했냐고.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지. 그게 다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이 더럽게 많아서. 사실 그 모든 불행이 그들의 욕심으로 인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동정의 감정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을 걸로 생각해요. 더 빨리 되고 안 되고의 문제지 말이죠. 그러는 사이 남편이 저에게 줬던 그 집 있잖아요. 그 집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몰랐는데 바로 주변에 역이 생긴다는 말이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나오고 값이 뛰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당분간은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고 싶었어요. 별다른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천만다행한 일이었지 뭐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 셋이 함께 저희가 전에 살던 그러니까 제가 팔아버린 그 집에 찾아간 겁니다. 제가 아직 거기 산다고 들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의 시세를 대충 듣게 되었고 제가 이사를 했다는 것까지 듣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성격의 그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속이 좋았을 리 있겠어요. 그리고 한푼이 아쉬운 상황에 그 돈이 엄청나게 아까워졌을 것입니다. 대단한 집안에 장가드는 줄 알고 위자료 10억에 살던 집까지 다 줘서 이혼했는데 그 결혼이 엎어지고 빚만 생긴 상태에서 전 부인에게 줬던 집이 2배 이상 뛰었다는 소식. 그들로서는 눈이 뒤집힐 만한 소식이기는 했을 거예요. 다행스러운 점은 집에 아빠가 있을 때 그 인간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그 이후로 그 집안 식구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이만 가셨다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손뼉을 치신 정도였지 말이죠. 엄마가 괜히 문제 만들지 말라고 뜯어 말렸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나 다름없는 인간들이 제 발로 찾아왔으니 아빠로서는 날 잡았다 싶으셨을 겁니다. 저희 아빠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기는 하시거든요. 그 집은 원래 위자료로 주려던 게 아니라 네가 달라고 한 거잖니. 그러니 돌려다오. 우리는 그 집을 준지도 몰랐다. 그 미친년한테도 돈 받아갔다고 들었는데 너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 어느새 그 귀한 예비 며느리는 미친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대목에서 저도 모르게 픽하고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가 나 준다며. 그때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많이 준 것 같아서. 왜? 이제는 한푼이 아쉬워? 제 말에 남편이 아무 말을 하지 않더군요. 제가 그런 세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그날 저 인간이 그 집을 저한테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 일로 문제 삼는 일 없을 거라는 음성을 녹음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제 말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지 당황하더군요. 저는 그런 인간들에게 단 한 푼도 다시 내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울고 불면서 싹싹 빌어도 생각을 할까 말까 하는 판국에 그런 당당한 태도라뇨. 그 상간녀한테는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서 그런지 더 웃기지도 않더군요. 아직도 저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말이에요. 법대로 하세요. 저는 이미 이게 문제 안 되는 조언 다 받고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 집 한 거니까. 자신 있었어요.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자신 말입니다. 그때였어요. 당신 같은 인간들이랑 얼굴 마주보고 있는 것도 역겨워서 토가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그때 한마디도 못하고 넘어간 게 억울해서 내가 이 한마디는 꼭 해야겠소. 원래 아빠랑 제 전 시아버지랑 알던 사이라고 했잖아요. 물론 그 일 이후로는 완전히 연을 끊었지만 말이죠. 한때나마 좋게 지냈던 사이라 아빠는 더 배신감을 느끼셨었거든요. 아마 속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 아직도 죄송한 마음이 드네요. 시아버지가 움찔하고서는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는 진중하고 단호한 말투로 말을 이어가셨어요. 나는 자네한테 인간적으로 너무 큰 실망을 했어. 아무리 그 엄청난 재력이 담이 났다고 해도 결혼을 이미 한 아들의 며느리를 그런 식으로 쫓아낼 수 있는지 말이야. 그것도 한때나마 친구였던 딸을. 그건 나도 미안하게 생각하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미안하게 생각하면 그만 돌아가게. 나는 자네 같은 인간에게 그리고 자네 식구들에게 우리 딸이 받은 것을 되돌려주는 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보니까 자네도 알 거야. 내가 화가 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아빠의 그 말에 시아버지가 움찔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한다면 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런 아빠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게 단순한 협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니, 쟤도 엄청나게 많이 받아간 건 사실이잖아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댁내가 잘못해서 얘한테 준 걸 도로 뺏어가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 애가 억지로 뺏은 것도 아니고. 아빠의 그 말에 시어머니가 입을 실룩거렸습니다. 다 필요 없고 절대 돌려줄 생각 없으니까 법대로 하시오. 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시댁 식구들도 저를 찾아온 거겠죠. 그 생각이 너무 빤하게 보였습니다. 역겨울 만큼 말이죠. 그날은 아빠에게 한 소리를 듣고 시댁 식구가 모두 돌아갔어요. 하지만 제 사연을 지금까지 들으신 분이라면 짐작하실 수 있겠다시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있는 상황이라
매달릴 곳이 저밖에 없어 보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의 사정을 제가 이해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많이 달라고 안 해. 오른 집값만큼은 당신이 갖고 원래 그때 시세 집값만 돌려줘. 너는 지금 내가 네 돈 가져가서 안 주는 사람처럼 대하는데 진짜 짜증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해도 태도가 그게 아니었거든요. 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치 제가 뜯어간 것처럼 말하는 게 무척이나 기분이 나빴습니다. 애초에 줄 생각도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도 사라지게 만드는 태도 말이죠. 딱 잘라서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만 더 돈 가지고 달라 어쩌라 이야기하면 나 정말 신고할 거야. 정 받고 싶으면 법적으로 해. 당신도 법으로는 안 될 거 알아서 이러고 계속 찾아오는 거잖아.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니 입을 딱 다물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에 한 말이 정말이지 가관 그 자체였습니다. 양심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한때 부부로 산 세월을 생각해서라도 좀 주면 안 돼? 그 정도는 줄 수 있잖아. 당신 돈도 많은데. 웃기고 자빠졌네. 한때 부부로 산 세월? 나는 그 세월을 생각만 해도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려오는 사람이야. 한때 부부라고 생각을 처했으면 네가 그때 나한테 그럴 수 있었니? 보자 보자 하니까 이게 어디서 자꾸 약을 팔아? 너 내가 아직 우습지? 열을 내는 저를 남편이 설득하려 했지만 그때 저는 그동안의 울분을 다 토해내느라 무슨 말을 했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네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은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인 건지 한동안 찾아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집을 판 돈을 아빠에게 드렸습니다. 아빠가 하시던 일을 돈 때문에 접은 게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드렸어요. 아빠는 처음에는 거절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이 있으셨는지 결국에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원래 하시던 일을 시작하셨어요. 저희 아빠가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셨거든요. 경기 때문에 힘들어져서 사업을 접어야 했고요. 규모가 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빚이 많이 생긴 건 아니었지만 가세가 힘들어지기에는 충분한 정도였고 말이죠. 왜 나쁜 일이 몰아서 한 번에 오듯이 좋은 일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 시기에 제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나쁜 일도 한 번에, 좋은 일도 한 번에 말이죠. 아빠의 사업이 갑자기 잘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잘 되던 때보다 훨씬 말이죠. 원래 사업이라는 게 개인의 능력이나 기타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운이라고 생각하기는 하거든요. 물론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춰져야겠지만요.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드린 돈을 다 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자까지 쳐서 그 돈을 돌려주시더군요.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이야기했지만 아빠가 그 편이 마음이 편할 것 같다 하셔서 그러시라 하고 받았습니다. 아빠의 사업이 잘 풀리고 저희 집도 이사를 하였어요. 독립할까 하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또 그때 저는 아빠가 하시는 일을 제대로 한번 나도 배워볼까 했던 참이기도 했고 말이죠.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그 뒤로도 한 번 이미 이사를 한 전에 그 집으로 갔던 적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를 갔다는 말을 듣고 그 근처 부동산에 저희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 물어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 부동산 직원분이 그 집 사장님이 하시는 사업이 성공하셔서 돈 많이 벌어서 이사 가셨어요. 라는 말을 전해 듣고는 몇 번이고 그 집이 정말로 맞냐, 사장님 이름이 이게 맞냐 하면서 되물었다고 하더군요. 믿고 싶지 않았겠죠. 여러 가지 의미로 말입니다. 자기 집 대박 났다는 거 알고 지금 배 아파서 구르는 중이라던데.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대박 났는지 이런 거 다 묻고 다니고 자기 만나는 남자 있는지도 엄청 궁금해하고 그런다더라고. 내가 만나는 남자 있는지 없는지는 지들이 왜 궁금한 건데? 그러니까 말이야. 혹시 이제라도 뭐가 될 걸로 생각하는 건지. 가만 보면 정말로 양심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짓도 할 수 있었던 거겠지만 여차하면 다시 합칠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역겨웠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 사람을 쓰레기 버리듯 버릴 땐 언제고 이제는 지들이 궁핍해지고 제가 가진 게 있어 보이니 그런 것을 묻고 다닌다는 게 말이죠.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기분이라 썩 유쾌하지 않더군요. 뭐
제대로 제가 계획해서 엄청난 복수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더 통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업보라는 게 있구나 싶은 마음도 들고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손 안 대고 코 품격이 된 것도 있고 말입니다. 아마 그 집안 사람들은 평생 자신들이 손에 쥘 뻔한 것들을 되새김질하면서 불행해할 겁니다.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사연을 끝으로 지난 날을 다 털어내고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게 최고의 복수일 테죠. 그런 저도 그들에게는 후회이고 불행일 테니까요. 저는 쓰면서 이런 일이 있었나 싶다고 했지만 그래도 쓰고 나니 시원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더할 나위가 없겠네요. 그리고 혹시나 이 사연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듣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어요. 저는 당신네와 다시는 절대로 죽어도 얽히고 싶지 않다고요. 예전에 시어머니가 자주 들으셨던 것 같아서요. 사실 그래서 일부러 더 보낸 것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깊은 우울증과 화병이 생겨서 밥도 잘 못 먹고 힘든 시간을 보낸 여자입니다. 익명이니 여기다가 하소연도 좀 하고 제 이야기도 해볼 겸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제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시더라도 부디 애정어린 시선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아빠가 엄마와 사이가 많이 안 좋았고 툭하면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고 물리적 행동을 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나름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너에게 되물림을 해줄 수 없다며 매번 울면서 참으셨는데요. 저도 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엄마가 그렇게 사는 걸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견딜 수 없더라고요. 엄마, 차라리 아빠랑 이혼하면 안 돼? 아빠 매일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막말하고 나 이제 더는 못 보겠어. 유정아, 미안하다. 다 부모 잘못 만나. 네가 고생만 하는구나. 제대로 네 아빠한테 사랑도 못 받고. 그러면 저희 엄만 그저 울면서 절 꼭 껴안아 주셨어요. 아빠요? 아빤 저에게 딱히 정도 없으셨고 늘 심부름만 시켰어요. 어느 날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가서 담배 좀 사와봐. 담배? 아빠, 내 나이 몇인데 어떻게 담배를 사와? 사오라면 사와. 기집애가 말이 많아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아빠한테는 학을 뗐습니다. 그렇게 교복 입은 딸한테 담배 심부름 시키는 아버진 매번 엄마만 괴롭히시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유정아, 네 아빠가 집에 있는 돈을 들고 집을 나갔다. 나갈 거면 그냥 갈 것이지. 돈은 왜 들고 나갔어? 엄마, 울지 마. 내가 있잖아. 저는 나약해져 있는 엄마를 끌어안고 겨우 달래주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후 어떻게든 아빠 없는 티를 내지 않겠다며 열심히 일하시고 쓰러질 것 같은 피곤한 몸으로도 제 공부를 봐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등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도 엄만 항상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 유정이가 있어서 엄만 든든해. 유정이가 엄마 희망이야. 저를 희망으로 생각하시는 어머니. 전 그런 엄마를 생각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엄마가 벌어오신 돈 덕분에 대학교도 갔고 시간이 지나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직장에 다니던 중 친구의 소개로 인해서 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첫 느낌부터 상당히 좋았어요. 저는 저희 아빠와 달리 자상하고 섬세한 남자가 좋았는데 남자친구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좋은 느낌을 주고받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는데요. 둘 다 나이가 어느 정도 차게 되었고
적지 않은 기간 연애를 하면서 함께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아버님도 무척 좋으신 분이었는데요. 당시 연애할 때에도 가끔 집에 놀러 가면 아버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저를 무척 예뻐해 주시면서 그때부터 예비 며느리라고 불러주셨어요. 우리 예비 며느리 이거 배 좀 먹어봐라. 얼마나 단지 몰라. 어제 마트 갔다가 맛있어 보여서 사놨단다. 본인 딸도 있으신데 얼마나 저를 예뻐해 주시는지 저도 자연스레 아버님에게 정이 가게 되었답니다. 만약 저한테 아버지가 있었다면 이런 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남자친구를 부러워한 적도 있었죠. 반면 어머님은 연애 때에는 크게 마주치지 않아서 잘 몰랐고 결혼을 하고 나서야 직접적으로 겪은 일이 많았는데요. 가끔 친구들한테 우리 아버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좋다고 말했더니 즐겁게 들어주던 친구가 약간 쎄한 소리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듣고 당시에는 좀 기분이 나빴지만 지나보니 이것도 어느 정도 아예 없는 소리는 아니구나 싶었어요. 시부모님 한쪽이 괜찮으면 다른 한쪽은 엄청 심하게 괴롭힐 가능성도 있어. 너도 너무 안심하지 말고 있어봐. 설마 그럴 리가. 그때는 가볍게 넘겼지만 솔직히 사람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건데 조금은 경계를 하고 있어 볼 걸 그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리게 되고 좋은 곳들도 놀러 다니며 간간히 저희 친정이나 시댁에 들러 식사도 하곤 했는데요. 역시나 아버님은 제가 며느리로 들어온 이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진짜 자상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아가야 호칭으로 부르시더니 나중에는 딸이 하나 더 생긴 것 같다며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시더라고요. 예, 유정아, 오늘 밥은 먹었니? 날씨가 들쑥날쑥하구나. 옷 잘 챙겨 입어라. 이런 날 얇게 입고 다니면 외려 감기 걸린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도 든든하게 입고 나가세요. 보통은 자기 아들에 대한 안부를 많이 물으신다던데 아버님은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오직 저만 걱정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당신도 참, 건강한 애가 감기 걸릴 게 뭐 있어? 알아서 잘 입고 다니겠지. 예, 명수 오늘 밥 챙겨서 보냈냐? 걔한텐 빵 따위는 밥이 아니야. 제대로 챙겨서 먹여 보내야 된다. 네, 어머님. 그리고 밥 지을 땐 꼭 따뜻한 밥으로. 알겠니? 찬밥은 괜히 속 더부룩하고 안 좋아. 네, 알겠습니다. 당신 그만해.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얘야, 얼른 전화 끊자. 다행히 중간에서 시아버지가 막아주긴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똑같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말하는 거지만 어쩜 말투가 이렇게 다른 건지. 어머님 말투가 거슬리기도 하고 때론 상처가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무척 큰 실수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좀 지난 건데도 잊을 수가 없어서 떠올릴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건지 좀 속상하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그날 저희 집에 갑자기 놀러 오셨는데 남편도 출장 가고 없는 사이에 들리신 거라 저도 좀 당황스러웠어요. 연락도 없이 배를 막 누르면서 문 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열어드렸고 어색하게 차를 들이고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어머님은 집 주변을 보시면서 썩 듣기 좋지 않은 이야기들만 하시더라고요. 명수, 내가 아주 귀하게 키웠어. 걔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칭찬했는지 몰라. 너 보고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신랑 얻느냐고 다들 부러워한단다. 네. 반응이 왜 그러니? 명수가 너한테 뭐 잘못하니? 네? 아니에요. 그건 그렇고 집 인테리어는 누가 한 거니? 네가 했니? 어째 좀 심플하지 않고 산만해 보이는데 내 아들 취향은 아닌 것 같고.
저랑 명수 씨랑 같이 한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내 아들이랑 같이 했다고? 내 아들이 이런 취향일 리 없을 텐데. 아휴, 그래. 뭐 하여튼 오늘 내가 말한 거 잘 새겨둬라. 어느 부모에게 자식이 소중하지 않겠어요. 당연한 이야기를 자꾸 저한테만 일방적으로 강조하시면서 아들 자랑을 하시는데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하길 바라셔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중 이어지는 이야기를 듣고 순간 저는 머리가 멍해져서 내가 제대로 듣긴 한 건지 놀래서 다시 되묻게 되었어요. 그저 내내 거리면서 답하던 저에게 갑자기 꺼내신 말씀이었는데요. 남자들은 다 밖에서 일하느라 바쁘니까 여자가 잘 신경 써줘야 하는 거야. 너도 일한다고 밥 챙기는 거 소홀하면 안 되고. 내가 상견례 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니네 시아버지가 얼마나 막아대던지. 참. 그리고 우리 명수한테 꽃뱀 안 꼬이게 네가 잘 단돌이 해줘야 한다. 혹시 뭔 일 있어도 나대지 말고. 남자들은 다 알아서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 네? 꽃뱀이요? 듣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받아치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아랑곳 않고 차를 마시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요즘 꽃뱀들 잘못 꼬이면 완전 남자들 파탄내잖아. 명수 외모에 결혼했다고 여자들이 뭐 안 붙겠어? 걔가 얼마나 인기 많았는지 너 모를 거다. 너 말고도 딸 준다고 난리치는 집들 엄청 많았어. 어머니. 순간 너무 화가 나더군요. 평소 내내 거리던 저였지만 이때는 참지 못하고 받아치게 되었어요. 어머니, 아가씨가 만약에 그런 남편 얻어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남편 꽃뱀 안 꼬이게 여자가 잘 신경 써줘야 된다는 둥 그런 말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말에 어머니는 빈정이 상하셨는지 찻잔을 세게 내려놓으시더군요. 너는 무슨 애가 어른이 하는 말을 그렇게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받아치냐?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내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겠냐? 말하는 거 보니 너 어지간히 우리 명수 이겨먹으려고 하겠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나오는 말마다 어쩜 이렇게 줄줄이 제 빈정만 상하게 하는 말인지. 그래놓고 끝에 가서 모든 것은 제 탓으로 돌리는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상처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꽃뱀이라뇨. 네 남편이 잠깐 바람필 수 있어도 다 참고 살라는 그런 구시대적인 소리가 어디 있는 건가요? 너무 황당해서 그만 전 어머님께 가달라 부탁드렸고 저녁에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해. 엄마는 왜 안 해도 될 말을 하셨을까? 평소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닌데. 혹시 어머니 그런 거 관련해서 상처라도 있으신 거 아니지?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글쎄, 우리 아빠는 내가 알기로 그런 문제 없어. 아무튼 엄마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남편은 뭐랄까, 이 일에 좀 무관심했어요. 자기 엄마가 관련된 일이라 그런지 안 좋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하소연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진즉 알아봤어야 하는데. 나중에 생긴 일을 생각하면 왜 그때 남편에 대해 눈치를 채지 못했는지 후회가 됩니다. 어쨌든 이후로 어머니와의 만남은 자주 갖고 싶지 않더라고요. 만났다 하면 계속 본인 이야기만 하시고 자기 아들한테 잘하라는 말만 끝도 없이 하시니 제가 무슨 어머니 대신 남편을 넘겨받아 키우는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인수인계 해주듯 계속 말하시고 뭘 확인하려 드시니 도통 피곤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기어이 절 머리 꼭대기까지 화나게 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둘 다 아기를 간절히 원하기는 했지만 생각보다 임신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아기가 안 생긴 게 몇 년씩 되는 건 아니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뭔가 답답하셨는지 이 상황에 또 끼려고 하시더군요. 어느 날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유정이 너 몸에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아니,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왜 애가 안 들어서? 아니, 너네 노력하고 있다며. 어쩜 그렇게 대놓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말을 돌직구로 던지시는지. 뭐라고 답을 해야 나도 속이 시원하고 선을 안 넘을지 고민이 되더군요. 한편으론 좀 짜증이 났어요. 어머니는 저렇게 거르지 않고 저한테 되는 대로 말을 막 하시는데 저는 답하는 거 하나조차도 제 기분대로 말하면 안 되고 다 생각하면서 말을 골라야 하니까요. 하지만 옆에 있던 아버님께서 나서시더군요. 당신 며느리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아니, 당신은 자꾸 왜 나서는 거예요? 여자가 몸에 문제가 있으니 아기가 안 들어서는 거지. 예, 유정아, 너 다른 말 필요 없고 당장 내일 산부인과든 뭐든 가서 검사 좀 받아봐라. 여보, 받을 거면 명수랑 같이 가서 둘 다 받아봐야지. 뭘 유정이만 받으라고 하는 거야? 아, 그리고 애들 스트레스 받게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이러면 될 일도 안 돼. 뭘 명수까지 데리고 가요? 걔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걔는 1등 신랑감이고 문제가 없어. 아이, 보통 이런 건 여자 몸에 문제가 있어. 내가 알아. 유정이 너만 받고 오면 된다. 아이, 괜히 네 남편 귀찮게 하지 말고 너만 가서 검사 받고 와라. 알았니? 정말 듣는 내내 정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았고 무슨 저를 애 낳는 기계 취급하는 것 같더군요. 기가 막혀서 대들고 싶은 기분이었지만 아버님의 언성이 점점 높아지시고 분위기가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래서 일단은 화를 꾹 참고 차분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 아직 노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만약 생기지 않는다면 저랑 남편 둘 다 검사 받으러 갔다 올게요. 찾아봤는데 부부가 같이 검사를 받아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은 검사를 받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뭘 니네가 알아서 한다는 거야? 안 돼. 지금 검사 받으라니까. 넌 내 말이 웃음니? 그리고 뭘 명수까지 데려가? 너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나. 시어머니 말을 어찌 한 번도 그냥 고분고분 듣는 법이 없니? 당신 정말 그만 못해? 애들이 알아서 하겠지. 왜 이리 닥달하고 복가치는 거야? 예, 유정아, 얼른 집에 가라. 정말 아버님이라도 안 계셨다면 어쨌으려나 싶어서 아찔하게 느껴지더군요. 그 후로 저는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게 되었고 집에 오신다고 해도 없는 척하고 조용히 숨죽여 있었습니다. 툭 하면 들려서 쓸데없는 이야기만 잔뜩 늘어놓으시고 끝은 결국 저를 향한 핀잔과 구박뿐이니 뵙고 싶을 리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게 기분이 나쁘셨는지 한 번은 남편한테 전화해서 저를 바꾸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는 전화도 안 받으면서 뭐하러 전화기를 갖고 다니는 거야? 네가 이렇게 시애미한테 대들고 뻗대고 그러니까 내가 성에 안 차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거야. 네가 제대로 하면 내가 그러겠니? 말해보렴. 어디 말해보라니까? 소리가 하도 쩌렁쩌렁하게 들리니 남편도 민망했는지 바로 전화를 바꿔채서 받더군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유정이 바꿔라. 엄마 말 안 들려? 바꾸라고! 남편도 정말 힘이 없다고 느껴진 게 여기서 남편이 제게 전화를 또 받게 하더라고요. 예, 너 내 전화 일부러 피하는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가 교양 있게 나가려고 해도 네가 이런 식이니 내가 목소리 안 높일 수가 있겠니? 나도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싶지 않아.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다고.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알길 개떡같이 하는데 내가 그럴 수가 있니?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제가 뭐를 잘못한 건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가만히 멀뚱히 있고 그래서 전 그날 시댁을 찾아가 제 입장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전화를 피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께선 항상 저한테 얘기하실 때
지나치게 명령조로 얘기하시고 또 명수 씨한테 잘하라는 얘기만 하시는데요. 아니, 거기까진 괜찮다고 쳐도 자꾸 저 구박하시고 그러시는 거 저도 힘들어요. 저번엔 따뜻한 밥 안 내왔다고 하니까 그걸로 30분간 뭐라 하시고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어머님. 항상 명수 씨만 챙기면 살 수 없다고요. 다만 저도 명수 씨 생각하는 마음은 어머니만큼 누구보다 강하니까 제가 잘 챙기면서 살게요. 그러니 저 좀 이제 믿어주세요. 제 말이 끝나고 분위기는 한참 숙연해졌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도 별다른 말 없이 가만히 앉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나 싶었어요. 어느 정도 내 진심이 전달되었구나 하는 기쁨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을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손바닥으로 바닥을 탕탕 치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나치게 명령조? 뭐? 구박? 예, 남들이 들으면 내가 무슨 신데렐라 잡아먹는 엄마라도 되는 줄 알겠다. 내가 언제 널 그리 구박했니? 내가 언제 널 괴롭혔어? 너 내가 잘해준 건 생각 안 하니? 하나도 기억 못하는 거지? 저번에 너 데리고 가서 백화점 쇼핑시켜주고 그런 건 아예 기억에서 잊어버렸지? 어머니, 그거 명수 씨 옷 사러 간 거. 아, 시끄럽고. 더 이상 네 말 듣고 싶지 않다. 아,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이, 물러가라.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아이,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당신 며느리 편 좀 그만 들어요. 한 번만 더 편들면 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을 거니까. 참. 이렇게 막무가내인 시어머니 보셨나요? 아버님이 제 편 들어주려 하자 남편에게 이혼 서류 날릴 거라고 협박하고 으름장 놓는 그런 시어머니요. 전 순간 너무 기가 차 그대로 집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절 붙잡으며 뭐라 위로의 말을 건네려는 것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 한마디도 못한 남편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대로 전 친정으로 달려가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유정아, 왜 우니? 아니, 무슨 일이야? 어? 남편이랑 싸웠어? 엄마는 편찮으신 몸으로 나와 우는 절 보더니 너무 놀라셨어요. 그리곤 꼭 껴안고 아이 달래듯 달래주셨어요. 엄마의 손길 때문인지 울음이 더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전 한풀이 하듯 울고 또 울며 속을 달랬어요. 왜 그래, 유정아. 엄마한테 다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근데 웃긴 건 차마 엄마한테도 이 일을 다 말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걸 말하면 가뜩이나 아픈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실 것 같았고 잠도 못 주무시며 끙끙 앓으실 것 같았어요. 그걸 생각하니 그냥 나 하나 아픈 게 낫지 싶더군요. 아니야, 엄마. 나 그냥 요즘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그냥 엄마 보니까 갑자기 눈물 났어. 별일 없어, 엄마. 나 갈게. 마지막까지도 의문을 가지며 절 걱정스레 쳐다보는 엄마를 등지고 그렇게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한테 말해 속이라도 시원해질 걸 그랬나 생각하기도 했지만 잘했다며 스스로를 달래고 달래면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절 기다리고 있었을 줄 알았던 남편이 없는 겁니다. 여보, 어디 갔어? 아, 나 잠깐 회사에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저번에 말했던 회사 후배 있잖아. 걔가 야근을 하다가 뭔 일 처리를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도와주러 나왔어. 금방 들어갈게. 기다려. 당신 저녁도 안 먹었잖아. 내가 도시락 들고 회사로 잠깐 갈까? 아니야. 나 금방 들어갈 건데 뭐하러 그래. 당신 신경 쓰지 말고 먼저 자. 이상하게도 그날 남편의 목소린 어딘지 좀 어수룩했어요. 뭔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남편이 말한 후배는 남자였고
저도 예전에 한 번 집 들일 때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 생각 않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 후 어머니가 한 번씩 들이닥치고 나면 둘의 분위기는 늘상 서먹해지고 대면대면해지게 되었어요. 이 부분만 빼면 정말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인데 이렇게 자꾸 어머니가 가운데 끼려고 하시니 셋이 같이 사는 기분이 들더군요. 한 번은 우리가 1박 2일로 부산 여행을 빠르게 다녀왔는데 가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를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부산을 가는 중이라고 했더니 바로 저를 바꾸라고 하셨나 봅니다. 저도 질세라 일부러 남편도 들으라고 스피커폰을 켜두었어요. 유정이 너는 시간도 참 많은가 보다. 그렇게 바쁘다고 우리 집엔 안 들려보더니 어른들 어찌 사는지 들여다보지도 않고 니네끼리만 그렇게 놀러 다니는 거니? 참,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운전하던 남편은 놀라서 잠깐 차를 세우고 바로 바꿔봤더군요. 어머니도 남편이 다 듣고 있었다는 걸 알고 더 기분이 나쁘셨는지 이후에 저를 만날 때에도 공연히 더 심술을 부리셨어요. 너, 네 남편한테 다 일러 바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 우리 명수가 네 편 들 거란 얘기가 아니라 그거 아주 못된 버릇이라는 거야. 하여튼 뭘 해도 이렇게 꼴 보기 싫은지만. 어머니 외에 다른 시댁 식구들은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없는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남편도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심각하다고 느꼈는지 자꾸 저에게 사과를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이때부터 제가 슬슬 화병이 생겼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 50대 후반밖에 안 되시고 젊으신 편이었어요. 그런데도 제 주변 훨씬 나이 많으신 시어머니들보다 더 옛날 사상을 갖고 저를 힘들게 하시더군요. 막상 본인은 아주 짧고 굵게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턴 저도 어머님께 할 말은 다 하기 시작했어요.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은 지나고 그럭저럭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아버님이 환갑을 맞이하게 되셨기에 이때에는 조금 생각을 바꿔보기로 했어요. 저에게 무척 잘해주셨던 아버님이고 늘상 제 생일도 챙겨주시고 늘 꽃이나 떡, 빵 등을 사다 주시고 가시는 아버님이시기에 저도 정성껏 잘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안을 했더니 속으로 좋은 것 같긴 했지만 제가 힘들까봐 선뜻 답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하던데 당신이 너무 힘들지 않겠어? 아니야. 아무리 요즘에 코로나지만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것도 못하고 넘어가면 아버님 더 서글프시지 않겠어? 내가 이번에 솜씨 좀 발휘해볼게. 남편은 은근히 기분이 좋았는지 시댁에 알렸고 아버님은 곧장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유정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요즘 누가 환갑에 잔치를 하냐? 너 힘들다. 아이고, 내가 어디서 이런 복덩이 같은 며느리 얻어서 말이야. 고맙구나. 고마워. 사실 요리를 썩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집안을 꾸미고 예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히 기분을 내보려고 열심히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알아보았어요. 외국의 고급스러운 홈파티 사진들을 찾아보고 어떻게 흉내를 내볼까 고민하고 몇 번이나 그림으로 아버님의 환갑상을 예시로 그려보면서 음식들은 어떻게 놓고 사진들은 어떻게 장식을 하고 집안에서도 멋스러운 기념물 분위기를 내기 위해 많은 재료들을 주문했어요. 그렇게 제가 예시로 만든 디자인을 남편이 보더니 무척 놀라더군요. 와, 이건 완전히 전문 파티 플래너잖아. 여보가 이런 재능도 있었구나. 진짜 멋지다. 남편이 칭찬해주니까 저도 더 가슴이 벅차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저한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저야말로 남편의 말처럼 새로운 재능을 찾게 된 것 같아서 기뻤고 제가 계획해둔 그림 안에 아버님을 모셔왔을 때 어떤 반응이실지도 너무 궁금하더군요. 일부러 식기도 한창 유행하는 종류들로 다 구입을 하고 상차림을 할 테이블도 새로 샀습니다.
아버님의 젊은 날 사진들부터 해서 최근에 찍은 가족들 사진까지 거실 한쪽 벽면에다가 갤러리처럼 꾸며두고 요즘 유행이라는 케이크에다가 아버님을 위한 축하 메시지와 사진도 꽂아서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리는 좀 부족한지라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들을 남편을 통해 미리 조사한 다음 홈파티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맛깔스럽고 예쁘게 보내달라고 일일이 세세하게 주문을 했어요.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걸 보니 제가 다 떨리고 이날 아버님이 더없이 행복해 하시겠다는 상상을 하니 두근두근 설레더군요. 제가 비록 어머니와의 관계는 힘들지만 아버님은 정말 저에게 친아빠 그 이상의 정을 보여주셨기에 마치 나에게 좋은 아빠가 계셨다면 이런 식으로 함께 보낼 거라는 가정하에 거의 밤잠을 자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꾸며보고 사진도 찍고 구성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던 중에 드디어 환갑잔치 당일날이 되었고 그날 저녁에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일부러 하루 월차도 냈어요.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배달되는 것들 배송받아서 하나씩 꾸미려면 왠지 시간도 부족할 것 같고 가족들을 다 놀래켜드리고 싶은 욕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준비된 것들을 착착 걸어가면서 배송된 요리들을 조금씩 채워놓고 그릇들도 새롭게 세팅을 해두었어요. 중간중간 과정마다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주니 감탄하기 일쑤였고 저에게 연신 고맙다며 너무 무리하지 말라더군요. 이날 남편도 저에게 조금 미안했던지 평소보다 일찍 퇴근을 했고 함께 준비를 했어요. 음식들은 상태 모두 점검한 다음 가족들 도착하기 직전부터 덜어두었는데요. 그러는 사이 아버님과 어머니도 오시고 아가씨도 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버님은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던지 정말 너무 뿌듯하지 뭡니까? 와, 유정아, 이걸 네가 다 한 거냐? 내가 태어나서 이런 대접은 정말 처음 받아보는구나. 아버님은 살짝 눈가가 빨개지시더니 너무 고맙다며 연신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버님, 예전에 저한테 소녀스러운 편지지에다가 내용 꽉 채워서 편지 써주신 거 기억나시죠? 그거 읽고 당시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아버님께 그간 받은 것도 많고 늘 고마운 마음에 준비해봤어요.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복이 많아. 이렇게 예쁜 며느리를 뒀으니. 그러자 아가씨도 바로 저에게 다가와서는 말을 걸었어요. 세상에 언니, 이거 정말 다 언니가 하신 거예요? 너무 멋져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 따로 환갑잔치 하러 장소 빌릴 일도 없겠어요. 언니 진짜 손재주 좋으시네요. 우리 아빠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나도 못하는 걸. 아니에요. 인터넷 참고해서 하니까 금방 했어요. 여기까진 정말 모든 게 완벽했고 제 예상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어요. 딱히 어머니 반응이 어떨지 상상이 갔지만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더군요. 그냥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듯한 표정으로 둘러보며 구경만 하실 뿐 전혀 웃지도 어떻지도 않은 상태셨어요. 아마도 요 근래의 일들 때문에 여전히 저한테 감정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았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환갑잔치 때문에 오신 듯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날은 좋은 날이니 저도 그냥 다 덮기로 하고 어머니께 밝게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네가 다 준비한 거니? 네, 어머님. 그래, 고생했구나. 어머님께서 떨떠름한 목소리로 말씀하신 거긴 했지만 사실상 저한테 고생했다고 말해준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그 말을 듣는데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음식을 보자마자 약간 표정이 굳어지시더니 손으로 대뜸 불고기를 집어 먹어보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어째 뭔가 좀 이상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더군요. 그 이후 벌어진 상황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한 상황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 것 같아요. 이거 음식 네가 한 거니? 아니요.
마음은 제가 다 하고 싶었는데 요리를 잘 못해서 요즘에 이런 파티 음식들이 잘 되어 있어서 맛있는 곳으로 주문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갑자기 눈을 희번득하게 뜨시더니 냅다 소리를 지르시는데 가족들이 다 놀라서 일제히 어머니 쪽으로 시선이 꽂혔어요. 뭐야, 그럼 배달시킨 거니? 네, 그런데요, 어머니? 아니, 음식을 어떻게 배달시킬 생각을 해? 야, 너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습냐? 이거 환갑잔치상이야. 근데 누가 환갑잔치상에 직접 음식을 안 만들고 배달 음식을 시켜? 무슨 장난질이야? 너무 어벙벙해서 입이 떨어지질 않았고 전 황당한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어요. 어디서 버른작머리 없이 배달 나불랭이를 시켜서 우리 보고 먹으라는 거야? 네가 볼 때 우리 입이 그렇게 싸구려 같니? 니네 시애비가 네 남편을 어찌 키워서 장가 보냈는데 며느리가 되어서 이따위 대접을 하고 있어? 요즘 너 나한테 할 말 다 하고 살아서 기가 살았지? 그래서 지금 일이 또 대들여는 게지. 분위기는 완전히 찬물 뒤얹은 듯 깨져버렸고 저는 하도 황당해서 달달달 손이 떨리더군요. 요 며칠 밤새면서 준비하느라 잠도 부족했고 살짝 어지럽기도 했지만 그저 오늘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벅차게 만들었는데 정말 앞이 기우뚱하고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그러는 거야 대체? 겨우 입이 떨어진 아가씨가 어머니를 말려보았지만 어머니는 막무가내로 저에게 고성을 내지르셨어요. 네가 아주 제대로 미친 게야. 우리 집을 조무스게 본 게 아니면 이따위로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너 시집살이 시켰냐 뭘 어쨌냐. 이거 완전 제대로 골탕 먹이려는 거 아니야. 내가 이따위 취급을 며느리한테 받고 산다. 그러다 어머니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흐름으로 흐느끼시더니 그대로 신발을 신고 뛰어나가 버리셨어요. 저는 정말 그 자리에 서서 멍청하게 찬물이라도 뒤집어 쓴 듯 가만히 서 있었어요.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은 그저 전부 우스꽝스러운 결과물이 되어버렸고 다들 억지로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아서 뭔가 입에 넣기는 했지만 제대로 삼킬 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다가오셔서 몇 번이나 제게 사과하시고 고맙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버님이 잘못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참 당황스럽더군요. 돌아서서 그저 눈물만 나와서 저는 방으로 들어왔고 결국 아버님과 아가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야 하나씩 장식들을 뜯으며 음식들을 대부분 다 버리게 되었어요. 음식을 버리면선 그간의 서름이 몰려와 울고 있는데 옆에서 위로의 말을 해줄 줄 알았던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 말도 뭐 틀린 게 없지. 자기가 이해해줘, 엄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 지금 당신 뭐라 했어? 차라리 음식을 그냥 만들지 그랬어. 그거 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이런 말 나올 거 당신도 솔직히 예상 못한 거 아니잖아. 사실 나야 뭐 배달 음식이든 뭐든 상관없지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겠지. 엄마 말도 아예 틀리진 않잖아.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어요. 남편까지 어머니 편을 들고 나니까 정말 모든 상황이 다 얼얼하고 당황스럽고 우라가 치밀었어요. 그럼 내가 이거 준비하는데 들인 정성은? 이건 뭔데? 음식이야 내가 못 만드니까 배달시켜 먹을 수도 있는 거지. 꼭 어머니 편을 들어서 내 기분을 더 망쳐야 해? 그러자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스르르 자기 방으로 사라지더라고요. 참 공교롭게도 며칠 후가 어버이날이었고 솔직한 마음으로 저는 도무지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아버님이 전화를 하시고 집에 찾아오시고 계속 사과를 하셨지만 이제 이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댁살이를 매듭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길로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었어요. 웃긴 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이혼 얘기를 들었는지 길길이 날뛰시더라고요.
감히 제 주제에 어떻게 이혼 서류를 내미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막말을 하는데 워낙 많이 들어서인지 당황스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는 마음만 굳게 들더라고요. 여기서 남편의 행동이 사실상 방아쇠를 당기게 한 거나 다름없었는데요. 당신 우리 엄마 나쁜 사람 만들려고 괜히 이혼 얘기 꺼내서 사람 속 뒤집어 놓으려나 본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막말로 우리 엄마가 뭘 그리 잘못했어? 다 당신 생각해서 잔소리 몇 번 한 것 가지고 말이야. 남편인 내가 지금까지 당신 편 들어주고 달래줬으면 됐지. 또 뭘 바래? 들으면 들을수록 부하가 치밀어 올라 전 그대로 짐 싸 친정으로 들어가 나앉았어요.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오지도 않더군요. 그제야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훤히 내다 보였습니다. 친정엄마는 이혼만이 답이냐고 절 설득하시려 했지만 전 이미 마음먹은 이상 그렇게 하겠다 했죠. 그런데 이대로 헤어지려니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던 차에 남편이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문자를 남긴 걸 보게 되었고 저도 얘기는 해봐야겠다 싶어 남편이 야근을 하고 있는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허나 거기서 그런 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이 여자랑 있는 꼴을 말입니다. 남편이 지금껏 말했던 후배는 남자 후배가 아니었더라고요. 심지어 두 사람은 이미 오래된 연인 사이라도 되는지 자연스럽게 모텔로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보니 더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날로 남편의 미안하단 사과 문자 지워버리고 흥신소를 고용해 남편의 불륜 행각을 다 잡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안 올 줄 알았더니 왔네. 왜 왔니? 석고대죄라도 하려고 왔니? 아니요. 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용돈도 드릴 겸 온 거죠. 용돈? 용돈이란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때 저는 남편이 불륜 행각을 하고 있었던 사진들을 어머니 앞으로 던졌습니다. 네, 어머니 용돈이에요, 이거. 어머님, 저희 이혼합니다. 그냥 이혼은 아니고 위자료 받고 이혼합니다. 어머님이 걱정하시던 대로 꽃뱀이 제 남편을 꼬셨네요. 저는 단도리를 못했고요. 사진에 맞은 시어머니 표정은 불구스름하게 변해버렸고 사진을 보자마자 충격먹은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저에게 분명 뭐라고 하고 싶은 듯 했지만 상대할 필요도 없다 싶어 나왔어요. 그리고 후련한 마음으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당연히 제가 승소했고 원하는 대로 위자료도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는 계속 승승장구해 직급도 오르게 되었고 좋은 회사로 이직도 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 소식이나 집안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 눈도 귀도 닫고 지냈는데요. 얼마 전 남편과 친했던 친구의 말을 들어보니 그닥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전 남편이 회사에서 나와 가족 사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빚더미에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예전 시어머니가 얼마 전에 우리 엄마 찾아와서 돈까지 빌렸다고 하더라.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렇게 치장하고 다니시던 분이 사람 꼴도 말이 아니었대. 그 말을 듣는데 조금 한편으로는 고소하기도 하면서 같이 고생하고 계실 시아버지 생각이나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기도 했어요. 부디 아버님만은 잘 지내셨으면 했는데 말이죠. 어쨌든 지난 일이니 더 상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시댁 식구들이 잘 되든 망하든 저는 저대로 잘 살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조금 저를 답답하게 느끼실 분도 있을 거고 공감해 주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되도록 좋은 시선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